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도 잘 될까 걱정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다 라는 말까지 있죠.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어니 젤린스키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요.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이고, 22%는 너무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 우리가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갈 일이고 해봐야 쓸데없는 걱정이라면 과도한 근심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깝죠. 걱정하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실행하는 시간이 나에게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에 근거해서 우리 돈으로 약 6,200억 원가량의 이것을 미국 정부에게 받게 됩니다. 앞서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AI 반도체를 위한 패키징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죠.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직접 주는 이것과 함께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 그리고 25%까지의 최대한 25%까지의 세제 혜택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이제 세 글자인데요.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 일종의 경비를 보조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돈,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힌트도 드리자면 전기차를 살 때도 각 지자체에서 이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부터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하반기 전기차 이것 신청자를 또 받는다고 하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은 시행 4년 차를 넘긴 임대차 2법. 이 서울에 사는 세입자 절반이 그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대기업 빵집이 수도권에 문을 열 때 이제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완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티몬 위메프 미정상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 대금 관리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백상경 기자에게 마이크가 갑니다. 오늘은 증시가 그냥 강보합 정도. 네. 그동안 너무나 널뛰기를 하다가, 근데 이럴 때 가장 마음 졸이시는 분들, 아무래도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겠죠. 네, 결국 지금 뭐 오늘 증시 상황도 사실은 좀 많이 좀 살펴볼 만한데요. 네. 코스피는 조금 전까지는 조금 강보합으로 갔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 약보합으로 약간 돌아서는 모습도 보이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0.42% 올라가면서 735.98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고민들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 월요일 기준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7개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가 3만 6천여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직전 거래일이 2일이죠. 금요일과 비교를 했을 때 하루 사이에 거의 3배가 뛴 건데요. 그마저도 이 10대 증권사 중에서 계좌 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을 뺀 통계고요. 담보 부족 계좌는 지금 이 주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의 총 자산 그리고 주식 매입을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의 비율이 이 담보 비율 통상 한 140%를 잡는데요. 이 담보 비율보다 낮아진 계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 역할을 하는 이 자산의 가액이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증권사가 이 사전에 정했던 이 담보 비율에 미달한 계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계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담보 부족 계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대개는 한 2거래일 정도 안에 이 돈을 채워 넣으면은 담보 부족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증권사가 그 다음 거래일 이 동시 호가에 그냥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증시에서는 더 이제 폭락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반대 매매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커지면서 담보가 부족해지고 증권사가 빚을 내줬는데 이게 손해를 볼 상황이 돼버리니까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이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은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한다고 할 때 이 예수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이 주식이나 파생 상품을 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걸 또 증거금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증거금이 일종의 보증금, 이 담보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은 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을 3일간의 이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증권사 자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미수를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미수로 주식을 사면은 거래 체결한 다음에 3일까지 돈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3일이 될 때까지 돈을 못 넣는다. 이러면 이제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증권사가 고객에 돈을 더 넣어라 이렇게 마진콜을 요구를 하고요. 이 투자 손실에 대해서 추가로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마진콜을 받고도 담보를 다 못 채운다 이러면 고스란히 빚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 이 빚내서 투자한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미수를 갖다 쓰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태처럼 좀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어쨌든 담보의 자산 가액이 내려가게 되면은 증권사가 이 담보 비율을 채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보를 다시 하는데 이걸 1, 2거래일 안에 회복을 제대로 못 시키면 다음날 반대 매매를 하게 되고요. 주식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해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무서운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버티기가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장 떨어졌어도 이게 뭐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좀 속은 쓰릴 수 있지만은 오를 때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고 추가로 이 김에 좀 더 담아볼까 하면서 더 늘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은 원금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다시 낼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요. 반대 매매는 그 자리에서 폭락한 가격에 바로 팔아가지고 이 손해를 실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강제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발동했다라고 하면 사실 확정적으로 손실 그리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7029님이 개미를 살려주세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참고로 그 담보 부족 현상에 빠지게 되면 증권사가 마진콜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진콜이라는 이름이 전화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전화를 주지 않아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로 보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스팸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 문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거나 대충 보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마진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본인 주식이 이제 반대 매매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스미싱, 피싱 같은 걸로 걸리지 않도록 또 사측 문자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뭐 이렇게 조심할 게 많습니까? 참. 증시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그래도 이런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영현 기자에게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슈로. 자, 빵집 거리 제도가 바뀝니까? 네. 대기업 빵집 거리 제한 이제 아실 텐데 이게 중소빵집을 보고하기 위해서 점포를 새로 열 때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제한인데요. 이게 2013년에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이 협약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또 먼저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그동안은 신설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5%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신규로 출점할 때에 그전에는 이제 중소발집에서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500m 였는데 이제 400m로 완화되었고요. 그 외 지역은 이제 500m가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동네 빵집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사실은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이런 점 그리고 또 규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달리 지금은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도 빵이 판매가 되는데 이런 달라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상생협약에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신규 참여를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백다방 빵연구소 이것 때문에 이제 신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출점 제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협약에서 부속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100개 미만의 출점 브랜드는 연간 20개까지 출점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백다방 빵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점포 개수가 20개라고 합니다. 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더본코리아가 원래 상장을 추진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연기했다는 얘기했더라고요. 네, 4년 만에 이제 IPO 기업 공개 제도전에 나섰었는데 상장 예비 심사 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예비 심사는 규정상 예비 심사 신청 후에 4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요. 이미 이 기간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됐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한국거래소가 연기 사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는데 업계에서는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원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돈 볼카츠 갈등이 뭐냐면은 이제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본격화가 됐는데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본사 직원이 구도로 제공한 매출 그리고 수익 정보가 허위 과장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가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는 녹취를 공개했고요. 또 백종원 대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상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다방 빵 연구소가 대기업 출점 제한 빵집에 새롭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악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에 계속 신규 출점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본코리아 상장이 연기됐다라는 건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를 왜 상장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벤처캐피탈 같은 이제 속된 말로 엑시트를 시켜줘야 할 외부 투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 잉여금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 신규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유통사업을 시작을 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상장을 하려 할까? 이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그런 걸 아직은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백종원 대표도 어디 나가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 본인이 IPO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저희도 좀 섭외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임대차 입법 지금 요거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약갱신을 청구했던 세입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에 따라서 이 그 계약갱신을 청구했던 세입자의 숫자가 이게 국토교통위 소속 이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갱신, 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 8천여 건의 임대차 계약 가운데 기존의 이 전월세를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의 건수가 23만 건이었고 이게 한 전체 35% 정도 되는데요. 이게 나머지가 이제 그 새로 맺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35%에 해당하는 이 재계약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 10만 8천여 건으로 전체 4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재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케이스다라는 게 전체 한 50%는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꽤 많네요. 네. 근데 한동안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횟수가 좀 줄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시장의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던 당시만 해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또 전월세 가격도 뛰면서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의 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넣고 뭐 또 이렇게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이 임대차 입법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전세금이 하락하고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좀 얼어붙게 되니까 이 증식이 성립을 또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전세금이 크게 올라간 이 2021년 7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비중이 거의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서울 재계약 세입자 중에서 10명 중에 한 7명은 다 썼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전세금이 하락하고 또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접어들면서 2022년 12월에는 이 비율이 30%까지 떨어집니다. 또 그래서 올해 2월에는 이게 27%까지 굉장히 내려온 상태였고요. 이게 사실은 전세금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의미와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은 이 전세금이 굉장히 상당한 기간 낮아졌기 때문에 갱신권을 굳이 써가지고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그냥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주인과 전세금을 오히려 낮춰서 조정하는 협의 재계약을 진행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고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거고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네. 당연하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가는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63주 연속 오름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이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또 이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놓고 지금 정부나 여야나 다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집주인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입법이 도입된 지가 이제 4년을 좀 4년 넘어가는 차.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이 법에서 이 임대차 입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의 4년의 이 주기가 한 주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못 올렸던 전세금을 이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큰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기회는 찬스다. 네, 4년 만에 기회가 왔다. 이거 4년 만에 이제 거죠. 법에 이 5% 제한 없이 나는 드디어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이걸 전세금 현실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금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금 이 4년을 넘어가면서 5%에 묶여 있었던 이 매물들이 시장에 다 나오면서 1년 넘게 그동안 지금 63주 이 전세금이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었는데 이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 갱신권 소진 물량이 한 2만 3천여 건 정도가 되는 상태고요. 실제로 또 이 그 최근에 주택 매매 이 시장도 같이 지금 과열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폐지를 하면은 다시 이 빗장이 풀리면서 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입법을 좀 임대차 입법을 유지를 하되 현재 지금 5%에 묶여 있는 이 임대료 인상폭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조금 확대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든 아니면 유지하든 이제 시행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갱신이 되는 그런 계약들은 또 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맞습니다. 강영현 기자. 티몬 위메프 사태, 이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정산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위메프 사태, 티몬 위메프 사태의 핵심이잖아요. 네, 중간 판매자들. 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 그리고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 흔히 이제 피지사라고 불리는 이 회사들의 정산 기한을 현행의 40일에서 60일보다 좀 더 단축하고 또 판매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피지사의 등록 요건 그리고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서도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상품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불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그리고 피지사를 통해서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도 환불을 지원하고 진행 중인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는 9일에 완료하고 그 이후에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자들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원래 기존에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또 방금 그 장관 회의에서 지자체 재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먼저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자금 집행은 전사준비 등을 거쳐서 오는 14일께 다음 주 정도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3천억 원 이상의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을 하면은 보증 심사 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최저 3.9에서 4.5%포인트, 4.5% 금리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낮은 최대한의 우대 금리라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그리고 중진공이죠.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 소진공 이렇게 해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각각 3.4%, 3.51%입니다. 그래서 피해 기업은 오늘부터 기존 대출 그리고 보증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그리고 상한 유예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TMF 정산 지원 대상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지원은 사업자와 관계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또 개인 신용대출 이런 가계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다만 이제 피해 업체로서는 대출이 지원이냐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그냥 나라 돈으로 다 드릴 수는 맞습니다. 없는 거고요. 또 분명히 뭐 대출이나 보증, 이자 차익 보전 등으로 지원을 해드려도 이 돈은 다시 또 환수를 해야 하는. 근데 누구에게 받아내느냐? 팀원 위메프에게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제대로 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이걸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타이완의 TSMC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그 계획을 밝히면 이걸 다 받는 약속을 받아냈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경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번호 이동할 때 통신사로부터 이걸 또 받기도 하죠. 그리고 전기차를 살 때는 또 지자체로부터 이걸 또 받기도 하고요.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잠깐 한번 오늘 주가 상황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한 1% 내외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 오르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2.5% 오히려 빠지고 있고 그 외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는데 삼성전자의 HBM3E 이게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인증을 통과받았다. 이제 4분기부터 납품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아직도
퀄 테스트라고 하는 품질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 통과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다. 이렇게 부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이터 보도였는데요. 로이터에서 좀 오보가 지금 몇 차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받는 돈,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원영 씨 이름을 딴 그런 사고 방식, 긍정적인 생각 사고 방식인데요.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 상식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원형적 사고라면, 긍정적인 사고라면 과연 성과나 효율이 높아질 것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이 원형적 사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상생활이 원형적 사고죠. 그래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보기 긍정적이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원형적 사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그 스페인 한 빵집에서 자신 사준 빵이 품질렸는데 그때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불평등 시인 카메라를 보고 너무 운이 좋다. 오히려 이제 새 빵을 먹을 수 있다.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은 팬들이 이걸 보고 와, 긍정적인 사고다. 이거야말로 원형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생겼고요. 그리고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럭키 비키라는 이제 신조어도 같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형적 사고를 물컵에 물과 비유한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물컵에 이제 물이 절반 있으면 보통 긍정적 사고는 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러고, 부정적 사고는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원형적 사고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너무 많이 먹기는 배가 부르고 적게 먹자니 갈증이 날 것 같아. 딱 반만 있으면 좋겠는데 갔더니 반이 있네. 오와, 완전 럭키 비키네. 이게 바로 긍정적 사고를 업그레이드된 원형적 사고인 거죠. 빵이 다 품절됐는데 덕분에 새로운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고, 이게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실천이 또 어렵기도 한데, 요즘 사람들이 이 원형적 사고에 열광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흑수저, 3포 세대, 이방생,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죠. 헬조선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조가 막 난무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원형적 사고의 유행이 이제 이 이면에는 학업, 취업 등 이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젊은층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함으로써 좀 숨도 쉬고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엔 이제 실용주의를 추구한 지세대 특징도 한몫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힘을 얻고 또 더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형적 사고를 긍정 심리학의 맥락에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긍정적 사고를 할 때 부교감 신경 등이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신체적 통증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좀 좋대요.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전화위복이 3단계 더 나가서 원형적 사고는 젊은 세대의 사회적 관계 및 회복 탄력성 향상 등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 신체, 나아가 사회적인 작용까지도요. 임수성 님이 셀리의 법칙이 생각난다고 하셨네요. 셀리의 법칙이 그죠. 머피의 법칙 반대말. 뭘 해도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이게 머피의 법칙이고, 뭘 해도 이게 다 되네. 이게 이제 셀리의 법칙.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또 다 나쁜 것인가?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 좋게 보고 좋게 해결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좀 밝고 좋은 사람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약간 부정적이나 현실적인 사람들은 쟤는 그렇게 어두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는 게 있는데요. 부정적인 사고 방식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양자택일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때
확률은 50%잖아요. 그러니까 맞힐 확률은 50%에 집중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 거고 틀릴 50%에 집중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둘 다 사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취하는 심리적 전략인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놓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나 실망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상처받거나 실망할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측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쁠 게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렇게 시험 잘 봤는데도 겸손하네 이렇게 포장될 수도 있고 좋은 성과가 더 돋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름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안감이 오히려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또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지윤 님이 얼마 전에 장마 때 밖에서 운동하다가 장대비로 홀딱 맞았는데 더웠는데 비 맞아서 아 시원하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맞은 비 어쩌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몸이 다 마르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된 그 실험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연세대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 등이 연구진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연구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연구진은 사람의 성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말 그대로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현실에 맞춰서 보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높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 방식은 이제 미국 대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분들을 실험실에 불러가지고 수학 문제를 10문제를 낸 거예요. 네. 그리고 풀게 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갈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지금 치른 수학 시험 몇 개를 맞췄냐. 두 번째 시험은 지금 학점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떠난 거죠.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을 채점했더니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수학 점수와 실제 나온 성적의 괴리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세 가지 성향으로 분류했죠. 아까 말한 거 똑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중에 9개 정도 맞은 것 같다 답했는데 실제로는 5개만 맞았어요. 네. 이런 경우엔 첫 번째 유형인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10개 중에 5개 맞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8개를 맞았어요. 이건 두 번째 유형인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분류한 거죠. 그리고 저는 한 5개 맞은 것 같은데 봤더니 뭐 6개나 5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에 세 번째 유형인 자기 자신을 현실에 맞춰서 보는 사람을 분류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현실적 긍정성을 가진 사람인 거고요. 시험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 부정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은 시험을 잘 봤을 때나 못 봤을 때나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사람은 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 현실을 정확히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사실 이 점수를 확인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점이 좋냐 봤더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모두 다 학점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받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도 더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부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부정성이 강할수록 성적이 낮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닥친 과제를 딱 보면 열심히 하지 않고 포기한대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지레 포기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더 있어도 내 실력에서 평가절하다 보니까 도전도 더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력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떨 거냐? 근데 긍정적인 사람 역시나 학점이 낮았는데요. 예. 사실 긍정적인 학점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낮았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왜 이럴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다고 믿게 되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태와 다르게 좋게 생각하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우리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이 우리는 진짜 머리가 날다면 정말 좋은데 머리 믿고 공부를 너무 안 해 이러잖아요. 네.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망치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해요. 현실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명분과 동기가 안 생기니까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조금은 과대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본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너무 부정적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딱 그 중간을 찾아야겠네요. 조금 그렇죠. 더 객관적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뭐 다들 예상했듯이 현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점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학점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직시하고 해소해야 될 명분이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구는 사실 비현실적인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네. 이제 현실에 기반한 적당한 긍정이나 부정은 괜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적인 자세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우리는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22%는 사소한 것이고 4%는 다가오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씀에 의하면 거의 3, 4%를 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부정이나 긍정보다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어니 젤린스키의 표현을 저도 오늘 오프닝 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도 될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너무 또 낙관을 해서도 안 되겠고 이걸 이제 조직으로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하자면 팀 내에서는 직원의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능률적일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팀 내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 이제 서로의 아이디어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도 증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팀의 의사결정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이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려고 한대요. 이 기분이 깨지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맡은 팀의 과업이나 우리 부서의 과업이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적정 수준의 긴장감과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다른 좀 조사가 있는데 미국 마셜 로사 교수에 의하면 사무실 내의 대화 등을 이제 분석해봤더니 네. 성공한 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칭찬과 긍정이 많았대요. 그 비율은 긍정적 사고 3, 부정적 사고 1. 그러니까 긍정적이 훨씬 많죠. 근데 이것도 긍정이 주로 이루지만 이제 부정적 사고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이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걸 뭐 레시피 같기도 하네요. 긍정적 사고 3큰술, 부정적 사고 1큰술. 맞습니다. 3대1의 비중. 이거 생각해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형적 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돌 멤버 한 명의 생각과 행동이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원형적 사고이기도 하고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임기 3년의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미래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는 김 이사장을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며 임명을 반대해왔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위메프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안도 마련됩니다. 국제 금융시장을 강타한 공포심리가 수그러들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6%, S&P 500 지수는 1.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3% 오른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제 Z세대가 회사로 들어오고 있죠. 속속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Z세대 회사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팀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할지. 자,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Z세대 회사 생활 같이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내일에도 Z세대들 많이 있죠. 굉장히 저희 평균 연령이 좀 젊은 조직입니다. 네. 그렇죠. Z세대 직업관을 대학내일에서도 또 조사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일이나 직업이 시간이 지난다고 뭐 그 의미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세대가 가치관이 좀 달라지듯이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정의도 늘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매년 이 조사를 전국의 그 대기업, 중소기업 재직하고 있는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은 사실 전 세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일에 대한 정의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생계 유지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이 의미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X세대는 한 49% 정도로 절반 가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대 중반이죠. 말씀하신 그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만 생계 유지 이상의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선배 세대와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신 이 Z세대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일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소득 이상의 어떤 성장을 꿈꾸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 벌려고 취업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소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게 자신의 성장이다. 맞습니다. 그럼 Z세대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커리어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가 성장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Z세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Z세대 직장인 8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 커리어를 위한 별도의 성장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직무라든지 관심사 혹은 산업별로 네트워킹을 이렇게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 외에도 일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모임, 이런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커뮤니티를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비율은 아직은 13%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향후에 이런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비율이 4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HR 담당자분들이나 혹은 이런 사업 가능성을 좀 꿈꾸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착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뭔가 사회생활을 또 별도로 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Z세대가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가 않은데요. 그 현재 직장에 만족하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48% 정도로 이 만족하는 직장인과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리적 안정감. 네, 한 3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좀 소개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이 조직의 팀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상부에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이직이라든지 재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흥미로운 거는 이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86세대와 X세대 같은 선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년 보장 같은 전통적 의미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반면에 Z세대는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의 성장 기회 그리고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안정감으로 많이 우선했었고요. 반면 선배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정년 보장 같은 경우는 Z세대는 20% 정도만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선배 세대와 조금 큰 차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정년 보장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근데 Z세대는 정년 보장 20%만 중요하다. 맞습니다. 완전 생각이 다르네요. 완전 다릅니다. 대신에 본인의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보상이나 성과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이것도 많이 다를까요? 요게 이제 몇 해 전부터 공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네. 특히 이제 MZ세대, 청년 세대들 중심으로 화두가 됐었는데 그 발화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대기업의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Z세대의 어떤 발언. 요게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Z세대 구성원들은 평가 방식의 체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직장 내의 성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평가 기준이 좀 상대적으로 일관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한 45% 정도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중소기업 같이 체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곳은 28% 정도로 이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공정성에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평가에 관계가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재직자들 경우에도 평가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지만 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이 인맥이나 이런 어떤 친소관계 같은 것들이 좀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이 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쪽 팀장님이 네. 누구랑 같은 학교 나와가지고 점수 네.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대기업의 평가 제도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특정 인원은 또 D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구성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설명을 해주죠. A, 그렇죠. B, C, D 중에서 우리도 한 명은 D를 줘야 되는데 미안해 그렇죠. 그게 너야. 뭐 근데 그 평가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이냐, 객관적이냐, 투명하냐도 네. Z세대들은 엄청 따진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Z세대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선배. 요즘에 요게 그 일잘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요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을 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Z세대는 흥미롭게도 당장의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는 능력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해결 능력. 네, 당장의 해결 능력을 일을 잘한다라고 정의 내린 반면에 X세대와 86세대 같은 리더급들의 선배 세대들은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일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구성원은 단기적인 임무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리더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달성하는 것을 일을 잘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흔히 보통 그런 기업 사무실 같은 데 가보시면 올해 매출 500억 달성 이런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형적인 선배 리더들이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공장이나 사무실에 플랜카드 걸어놓고 맞습니다. 뭐 비전 2025 막 이런 거 써놓죠. 네. 그런 게 이제 기성세대의 목표 달성 방식이고 네. Z세대는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에서 그 사람의 맞습니다. 능력을 보게 된다. 소위 말하는 그 태스크라고 하죠. 임무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아까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Z세대랑 생각이 많이 다르다 네. 전달해드렸는데 김태호 님이 X세대들도 20, 30대 때는 정년보다 자기 성장이 우선이었으나 지금 50대가 되니까 밥줄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네, 뭐 생활주기상 현실로는. 변하는 부분일 수도 현실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도 네. 진짜 X세대가 막 세상을 바꾼다 난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X세대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자녀가 생기고 부양가족이 생기다 보면 또 변화하는 변하죠. 가치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하죠. 네. 또 나이대에 따라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X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다라는 거. 네. 한 20년 뒤에는 이제 Z세대를 그렇죠. 여기다 놓고 우리가 또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요즘 Z세대 보면 이제 기성세대가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네. 너무 자기만 챙긴다. 지밖에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좀 선배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뭐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한다. 이런 불만들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네. 실제로는 어떨까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이게 가끔 예능에서 MZ 직장인의 개인주의가 강하고 조직과 갈등하는 모습으로 더러 희화화되고 소개될 때가 좀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가 좀 범람을 하면서 Z세대 신입사원들이 회사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답변을 좀 했었습니다. 가령 자기는 필요한 의견이라서 개진했을 뿐인데 부장님들이 야 이거 Z세대라서 역시 할 말은 하는구만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특성일 수 있고 의견을 내라 그래서 냈을 뿐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세대 특성의 어떤 딱지를 붙이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Z세대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억울했던 순간 같은 것들을 물으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Z세대라서 그렇다라고 MZ라서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킬 때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배를 꼰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이유를 알려주면 야근도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이 특정 세대보다는 조직 구성원을 하나의 엄연한 어떤 개인으로 대하게 되면 상호 존중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준다면 이런 개인주의라든지 어떤 꼰대라면서 서로를 혐오한다라든지 이런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네. 아유 Z세대라서 그래. 네. 역시 Z세대. 그러니까 일반화하지 말라는 일반화. 거죠. 네네. 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다 성향이 다르고 그렇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필요해서 의견을 개진한 건데 네. 기성세대가 또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도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사실 아까도 X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X세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승진 시험 앞두고 있고 진급 앞두고 있고 평가받아야 되고 하면서 이제 슬슬 뭐 변할 수 있죠. 네, 말꼬리가 내려가는 것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일과 삶의 균형, 이 워라밸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Z세대가 가장 신경 쓰는 이 워라밸, 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세대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보였는데요. 정시 퇴근이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Z세대는 46%가 워라밸이다라고 답한 반면에 한창 조직과 함께 성장했던 앞서 설명드렸던 X세대나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24%만이 정시 퇴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이격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대신 선배 세대인 86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 휴가가 워라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격을 휴가만 갈 수 있어도 워라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법도 조금 세대별로 달랐는데요. 네. Z세대는 퇴근 후에 연락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워라밸의 실천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X세대와 86세대 같은 경우는 업무 관계자와 일정 조율을 선행하는 것이 워라밸의 실천법이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에 연락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 네. Z세대는 그건 안 되지요. 그쵸. 좀 민감하게 나타났습니다. 워라밸에 대한 인식 자체도 다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또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론이죠. 서로 알아가야죠.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로 함께 오는데요. 뭐 요즘 내수 정말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지역에서 지방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또 그 중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